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핵심 요약 강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는 이전에는 우리 컨텐츠에 있지 않았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합격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또는 합격의 어떤 출제 경향 이런 것들과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 영역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샘플로 있습니다. 그거를 한 2번 정도는 봐주시고 좀 빠른 속도로 봐주시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핵심 요약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 요약 교재가 나눔 CPS에서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 특강 교재로 써서 우리가 mp3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지식 공유 차원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60강에서 70강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매강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40분 정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60강에서 70강, 이 10강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 약간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는 판서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심화이론 강의에서 판서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손글씨 서브노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핵심 요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꼭 판서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러분 교재 챕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그러니까 1장 8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영역부터 8영역까지 교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자, 그리고 핵심 요약집이다 보니 도표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1번과 같이 이렇게 박스 1에서 간략하게 약술되어 있는 것도 있죠. 형태는 도표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표식 정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요약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란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나왔던 지문들이 바로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을 옳게 고쳐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이 다시금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강 들어갑니다. 1강은 1번 발달, 성장, 성숙, 학습 개념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을 할 때 신체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도덕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성장이나 성숙이나 노화의 과정도 들어갑니다. 노화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상승적인 변화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화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하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달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기가 있죠. 청년기가 바로 안정이 유지되는 시점이고 중년기 때부터 신진대사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은 변화뿐만 아니라 안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화에는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장 들어갑니다. 성장은요, 양적 증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이 키가 쑥쑥 클 때 성장통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금방 키가 쑥쑥 클 때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양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적 측면의 양적 변화입니다. 양적에 동그라미 치고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머투레이션이라고 하는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은 질적인 요소입니다. 성숙은 질적인 요소예요. 자, 자녀가 청소년기 때 여드름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모님이 여드름이 많이 났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여드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죠. 이런 유전적인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강하게 작용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예요. 그것을 우리는 너 많이 성숙해졌구나. 성숙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장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끊어요. 신체 내부의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입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이걸 쓰면 돼요. 유전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생리적인 측면이나 생화학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것을 성장이라지 않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 성숙은 질적 변화인데 유전과 호르몬 등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숙은 경험, 학습, 경험과 훈련이라고 쓸게요. 경험과 훈련에 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는 것이 성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험과 훈련을 제가 왜 썼느냐? 바로 밑에 있는 학습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학습은 외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경험의 동그라미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경험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개념의 차이가 있죠. 이 네 가지 개념의 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제가 정말 잘 되었던 부분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별표 2개. 인간 발달의 원리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이 틀린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에다가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누적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행 과정이란 게 있어요. 앉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걷는 겁니다. 앉고의 1, 서고의 2, 걷는다의 3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일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순서,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그런데 이런 거 쓰셔야 돼요. 순서는 일정치 않다. 일정하지 않다. 그럼 이게 X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누적적이라는 말도 아시겠죠? 누적적. 자, 앉고 나서 그 다음에 선다. 그 다음에 걷는다. 그
그러면 걷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적적이라. 2번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방향은 일정치 않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방향도 일정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지고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정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두미 발달부터 보죠. 상부에서 하부로. 상부는 머리 쪽이고 하부는 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근원 발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가까울 근, 멀 원자. 그러면 중심에, 즉 심장에서 가까운 것을 근위부라고 하고 심장에서 먼 쪽을 원위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쪽은 뭐가 되죠? 네, 중심. 여기는 말초가 되는 거예요. 자, 중심 근위에서 말초 원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 심장,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은 말초가 되고 심장은 중심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몸통에서 사지라고 합니다. 몸통에서 사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유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근육들은 상당히 큰 근육들이 많고 말초는 작은 근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모두 다 맞는 내용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세분화 발달의 별표 하나. 자, 세분화 발달은 전체적인 활동에서 특수화된 활동으로 라고 했습니다. 전체의 동그라미 치고 특수의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을 잡을 때 손 전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에서 특수다 이렇게 말했죠. 전체에서 특수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통을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몸통, 체관을 움직이면. 그런데 여기 있는 사지에 있는 것을 움직이면 그 부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 먼저고 나중에 특수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걸 뒤바꿔서 냈어요. 이렇게 특수적인 활동에서 전체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지만 유전인자나 환경에 따라서 발달의 속도는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속도는 일정하다 하면 안 돼요. 속도는 일정하다 하면 안 되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인차가 존재하니까. 거기에 보면 유전, 인자, 환경,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발달 속도가 달라요. 개인차에 가로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발달은 계속적,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끊어요.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동시적 성장, 즉 신체 부위에 따라 성장 시기나 성장 속도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달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노년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란다?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죠. 발달 단계가 반대로 가지 않아요. 이것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 비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니까 비가역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성이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정적 시기를 다른 말로 최적의 시기라 합니다. 밑에 최적의 시기의 밑줄. 발달에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발달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인지 발달 측면이, 신체 발달 측면이 잘 되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발달은 17세에서 18세가 정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체적인 거나 인지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정서적인 영역, 여러분 따로따로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인지 영역에도 영향을 또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7번,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분화, 동그라미, 통합, 동그라미. 처음에는 신체의 각 기관들이 분화되지 못해 미숙하고 둔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잡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팔을 뻗고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 각 부위 요소가 통합되어서 어떠한 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분화가 잘 되지 못해서 미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 각 기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관에 분화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또 나중에는 합쳐져서 거기 나온 대로 어떠한 행동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장 먼저 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미분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분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통합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통합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아시잖아요. 먼저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체세포가 태어나서 성숙한 하나의 인간으로 발달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미분화된 미숙한 존재였지만 각 기관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잡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것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전의 영향만도 아니고 환경의 영향만도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개 발달의 초기 때는 유전이, 발달의 후기 때는 환경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모두 다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에서 어떤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따라서 발달의 양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모든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발달 과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 형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대감이다.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에릭슨에 의하면 자아 통합입니다. 삶을 반추했을 때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수용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아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발달 과업이 되는 거예요. 갑니다.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 및 교사들은 각 시기에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기 위해 이루어야 할 발달적인 변화 및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아동이 나왔습니다. 아동기의 발달 과업은 에릭슨에 의하면 근면성입니다. 이 근면성에 의해서 학습 능력, 친구 사귀는 능력, 사회성이라고 하죠. 사회성 능력,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운동 발달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째 별표 하나, 점성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발달은 점성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점성의 원리는 에릭슨이 제시한 겁니다. 에릭슨의 별표 하나요.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끊어요.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단계가 잘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면 2단계가 수월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은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성의 원칙,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함축되어 끊어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들이 다음 단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들이 다 함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점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 보면 밑줄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 밑줄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요도가 높은 지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잘 유념해 가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간 발달의 원리가 끝났습니다. 발달의 원리는 항상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심리학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도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의 구조가 있고요.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정신의 구조 세 가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프로이드가 강조한 것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의 구조 세 가지,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완전 무의식 영역이 원초합니다.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과 충동을 강조했고 성적 본능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있고 4번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심리, 성적 발달 5단계가 있습니다. 심리 성적 발달 5단계는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앞 글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남근기입니다. 남근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프로이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적 본능 에너지의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서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 나눈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주요 개념 의식부터 보는데요. 우리가 이 정신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빙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다 해수면이고 이게 의식이고 이 해수면 자체를 전의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바닷속 넓은 이곳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 바로 무의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의 구조라고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형학적 구조가 됩니다.
지형학적의 밑줄 별표. 자, 의식 들어갑니다. 의식은 자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각이 가능하면 의식이고 자각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각이 불가능하면 이것은 무의식이다.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식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하며 끊어요. 현재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각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무의식을 봐주세요.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깊은의 동그라미 작동하는 것으로, 무의식은 본능에 의해 지배되며 본능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원초화입니다. 자, 억압된 사고와 감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억압의 동그라미, 행동의 대부분은 이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무의식이 강조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무의식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결정론이라고 해요. 또한 여기 무의식은 거기 첫 번째 줄 마지막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의식을 갑니다. 이 전의식은 앞전자를 썼어요. 이 전의식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만 잘해주면 기억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각이 가능할 수도 있는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거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닌 전의식과 연관되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의 부분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의 구조 들어갑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원초아는 성격의 구조에서 본능과 충동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플레저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원리입니다. 원초와는 전체 무의식, 즉 완전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이 무의식은 본능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 무의식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초화 들어갑니다.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끊어요.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본능 동그라미, 충동 동그라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근원적인 생물학적 충동, 저장, 쾌락의 원리입니다. 충동의 동그라미 치고요. 쾌락의 밑줄 치면 됩니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의식 세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원초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하면 무의식, 프로이드 하면 원초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이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적 본능과 성적 충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는 에고우로서 현실의 원리입니다. 현실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자아는 성격의 중재자가 됩니다. 성격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현실의 원리 가로 묶어주세요. 사회 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현실의 원리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이다. 성격의 중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동을 충족시키려는 원초화가 있고, 아니야, 기다려라고 하는
현실적인 주문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옳고 그름, 즉 도덕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심과 자아 이상, 아이디얼입니다.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초자아는 완전의 원리, 도덕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초자아입니다. 자, 초자아 들어갑니다.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옳고 그른가의 가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입니다. 2번 별표.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 구조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으면 자아 이상을, 벌을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최고 단계입니다. 정신구조 최고 단계다.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한다.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사 역할을 한다. 완전의 원리, 도덕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다. 도덕적 목표와 완전을 추구한다. 쾌락보다 완전을 추구하고 끊어요. 현실보다 도덕과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격의 발달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원초아가 먼저, 초자아가 나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자아가 나중에, 그 다음에 초자아가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게 되는 거죠. 1, 2, 3은 발달 순서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순서대로 발달한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형이 있죠. 이 모형에서 여기 원초아를 보십시오. 원초아를 보면 아래 이렇게 동그라미 진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무의식 세계에 퐁당 빠져 있어요. 완전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아와 초자아는요, 완전 무의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부분 무의식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성격의 구조,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를 보겠습니다. 심리성적 발달 5단계. 자, 이 5단계는 구항남잠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항남잠생입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5단계인데 여기 보면 12세에서 성인기 이전까지라고 했어요. 성인기 이전까지를 생식기라 했다. 여기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전 생애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생애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에릭 에릭슨과 다른 점이에요. 에릭슨은 노년기까지 해서 전 생애를 구분했는데 프로이드는 그렇지 않다. 구강기 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애착입니다.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구강 수동적 성격, 구강 공격적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2단계 수유 경험은 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유 방식이 가장 중요하며 애착 형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면 구강 수동적 성격과 구강 여기는 의존적인 성격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강 공격적 성격, 상당히 헐뜯고 남을 헐뜯고 비판적이 되겠죠. 자, 이러한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제 항문기 들어갑니다. 항문기는 배변 훈련이 중요합니다. 배변 훈련, 적절하게 대소변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자,
학문기에 잘못된 성격도 있습니다. 학문 폭발적 성격과 학문 보유적 성격이 이겁니다. 자, 부모에 의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이후에 성격 발달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이 있죠. 문제가 됐을 때 학문 보유적 성격, 학문 보유적 성격은 강박적입니다. 그래서 학문 강박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문 폭발적 성격입니다. 학문 폭발적 성격은 상당히 지저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학문기다. 학문 보유적 성격, 강박성, 완벽주의, 죄책감, 완고함, 인색한 성격입니다. 학문 폭발적 성격, 양가감정, 더러움과 지저분함, 반항, 분노, 가학, 피약성을 지닌 성격이 학문 폭발적 성격이 됩니다. 남근기입니다. 남근기는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플렉스 해결.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컴플렉스가 프로이드에서 이 컴플렉스가 바로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슬래시하고요. 이때 초자아가 발달하게 됩니다. 초자아가 발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근기 봅니다. 남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왔는데 이 남자아이는 어떤 것이 느껴지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세, 불안 현상입니다. 거세, 불안 현상, 엘렉트라는 남근, 선망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재에 있으니 써드렸습니다. 자, 엘렉트라 컴플렉스는요, 남근 선망입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을 보면 욕구 좌절, 욕구 충족이 너무 심했던 양극단의 경우를 겪는 남아의 경우는 거세 불안과 어른을 두려워하고 요하는 유혹적이고 정서가 불안정한 히스테리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잠복기 들어갑니다. 자, 잠복기는 리비도가 잠복되는 겁니다.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잠복된다. 그러면 동성 친구와의 관계, 이성 친구가 아니라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중시되고 이때 바로 성적 욕구의 잠복으로 인해 승화라고 하는 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화는 리비도의 잠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성적인 관심이 잠시 잠복되는 시기로서 끊어요. 전 단계까지 경험해온 성적 욕망이나 성적 갈등 현상은 잠재가 됩니다. 활발한 문화 활동과 또래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여기 있죠? 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컴플렉스를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플렉스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뭐냐면 바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입니다. 지금 제가 남근기로 다시 갔어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남자아이는 아빠를 닮으려고 하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동일시 현상이 바로 해결안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생식기입니다. 이 생식기는 다시 성적인 관심이 누구에게로? 이성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성에게로 돌아오는 생식기입니다. 청소년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다시 증가하며 끊어요. 성적 공격적 충동. 성적 관심이 이성이기 때문에 성적 공격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적 공격적 충동을 리비도라고 하죠.
리비도가 잠시 잠복됐다가 리비도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식기라고 말합니다. 잘 발달된 성격은 성숙한 이성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 주체성 형성이나 성숙과 주체성을 가진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은 과거 잘못된 발달 단계에 사로잡혀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 혼란의 가로 이 생식기가 바로 청소년기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 정체성 혼란,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발달 단계까지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자, 보세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심리학자죠. 심리, 정신 부분을 봤던, 그리고 성적 본능 에너지의 분포를 리비도라고 했으니까 성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심리 성적 이론 또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심리 성적을 썼던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프로이트 이론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 강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나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 방어 기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